코로나19 사태가 어느덧 9개월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고요.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그 돌파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경기도의회에서 네 분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먼저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봉균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중심 수원 그리고 수원의 중심 8달구 도의원 김봉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어서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영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애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해안 중심도시 시흥 출신 안광률 도의원입니다. 그리고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약사도의원 김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문가도 함께해 주실 텐데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를 살려면 무엇보다도 내수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고 서민 중산층의 소득을 늘려야 됩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전적인 이야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튜디오에 우리뿐만 아니라요. 화상 연결로 우리 경기도의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자, 영상통화 연결돼 있습니다. 모두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자, 어디 계십니까? 아, 저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손을 흔들어주고 계시네요. 자, 학생들부터 각계각층의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사전 영상을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독은 했느냐, 뭐 어쩐가 손님이 그러고는 막 물어보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매출이 거의 한 70%, 80%는 급격하게 줄어든 것 같아요. 모든 유흥주점과 일반 음식점 중에서 2주간 집합 금지를 명합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죠.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뭐 이제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뭐 이런 말들에 처음에는 설마 이렇게까지 변하겠어 했습니다만 이제는 다들 체감을 하고 계실 텐데요. 마스크 착용은 이제 일상화가 됐습니다. 또 어떤 변화들을 체감하시는지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 우리 도의원분들께서 어떤 좀 체감들 하고 계세요? 예, 저희 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10월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화성문화제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연기가 돼서 너무 아쉽고요. 맞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는 이제 서울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성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아주 커다란 볼거리였었는데 이제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고 우리가 10월 하면 굉장히 파란 하늘 생각하고 가을 운동회 지금 한참 할 때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져 가고요. 그러니까 작은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없으니까 좀 아쉬운 마음들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일상생활에 좀 에너지, 활력소가 되는 다양한 축제라든지 행사들이 이제는 없어졌죠. 우리가 모일 수가 없으니까. 예, 저는 무엇보다도 원래 이렇게 대규모 모임을 자주 하거든요, 사람들하고. 그래서 내수 활성화 하려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네. 너무 막 답답하담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상지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을 만날 수 없으니 아무리 온라인 강의를 열심히 한다 해도 이게 학생과 교수가 직접 만나서 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그래서 그동안 역사상 2020 학번 대학생들은 가장 비극적인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지금 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예. 동기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네, 만날 수도 없고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강의 집중도 이런 것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과제에 의존하는 이런 수업들이 많아져서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네, 네.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굉장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의원들 할 수 있는 그 5분 자유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간소화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또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정책 토론회 이럴 때 우리가 그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토론회가 되다 보니 좀 현장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적응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 직장 내 그 집단 감염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재택근무하면서 그 아까 우리 안강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도 비대면 수업하고 근무도 재택근무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노동도 재택근무하는 것, 그다음에 위원근무하는 것 이렇게 노동의 그 방식도 좀 바뀌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일상생활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신조어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민분들께서 또 화상 연결이 돼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라든지 또 자주 거론되는 코로나 관련 키워드들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좀 들어보셨는지 자, 지금 함께 하신다면 좀 적어서 저희에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뭐 언택트 시대다, 그렇죠? 비대면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신조어들도 많이 생겼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쇼크다. 이건 그냥 충격이군요. 쇼크라고 써주신 분도 계시고 마스크, 또 코로나 블루. 코로나케이션. 예, 이게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우울감에 빠지는 코로나 불구도 적어주시고. 돌밥. 네? 돌밥. 돌밥은 뭐죠? 아유 돌아서면 밥. 주부들이 하는 얘기. 주부들이 하는 말. 그래서 예. 집콕하다, 예, 돌아서 돌밥하다 확진자되어 옷이 자가격리됐다. 이런.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어지네요. 근데 예. 코로나 블루도 나왔는데 코로나 블루에 시달린 것보다는 이런 코로나 유머도 저희가 조금 해야 될 거 너무 살고 맞습니다. 우울하니까. 예. 돌박돌박 우리 재밌네요. 예. 경기도 시민분들께서도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저희가 잘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처럼 정말 많은 신조어들이 있어요. 이게 근데 참 우프다는 신조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코로나 블루 시대에서도 정말 유머를 찾기 위해서 그나마도 살짝 좀 웃으면서 돌아보고 있긴 한데 참 힘듭니다. 자, 소장님, 확실히 이런 신조어나 키워드들이 사실 모두 우리 경제 활동과도 밀접한 관련들이 있는 거잖아요. 정말 전대미문의 상황인데요. 네. 방금 우리 시민들께서 써주신 것도 다 경제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전부 다 이제 코로나19하고 비대면과 관련된 사회 경제상에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대면 산업들은 성장하고 예. 전통적으로 대면했던 아까 말씀하신 어떤 모임이나 축제나 이런 데 전부 다 퇴조하는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경제적 운명이 개척되는 게 아니라 시대 상황에 따라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잘 되는 분야가 있고 안 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우울한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이야말로 전 계층이 나서서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중소상공인들이 제일 힘든 건 우리 국민들 모두 아는데 건물주들이 착한 임대에 나서 주셨잖아요. 예. 그때 참 저는 웃음이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이 우울한 속에도.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19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19는 안 온다. 위드 코로나19다라는 얘기까지. 함께 가는 건가요? 함께 간다 하면 결국 이 시대에 그럼에도 현상을 유지하거나 잘 되는 업종은 고통 분담을 많이 해야 될 거고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나 잘 되는 업종에서 어떻게 그들 돌 것이냐 그런 중대한 그런 과제가 주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 자, 그래서 오늘 정말 경제 위기 해법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코로나 시대 떠오르는 4자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가 새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 돌파구를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5개의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4자 키워드 집콕 문화입니다. 집콕 문화. 이제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니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뜻인데요. 집콕 생활 이제 슬슬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해서 좋다고는 하지만 또 너무 오래 부딪히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괜히 잔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또 경제 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지역 경제와 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균 의원님, 예. 직콕 문화 좀 공감하시나요? 뭐 공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 완전 일상이 돼 버려가지고요. 그러세요? 예, 너무 이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근데 확실히 이제 직콕 문화로 인해서 지역 경제라든지 서민 생활에 또 영향들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네네. 그 물론 순기능적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한 가족들이 일주일에 모여서 식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주말 정도나 될까. 뭐 평일날 같은 경우는 다 서로 바빠서 못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가족들이 너무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선 먹는 걸 따지게 되면 우리가 집밥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쌀 같은 경우를 선물하는 게 별로 없었는데 네. 이번 추석 같은 경우는 뭐 쌀 선물 주면 굉장히 좋아하고요. 오. 그리고 집밥 같은 게 이제 많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배달 같은 음식 같은 경우도 배달 음식이 그렇죠. 많고 물론 뭐 재활용 쓰레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되고요. 운동 같은 경우도 뭐 집에서 홈 트레이닝 아까 확진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그리고 문화 예술도 마찬가지로 뭐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소비를 하는데요. 문제는 그 취약계층들 이것들이 집콕이 이제 일상화되고 심화되면서 취약계층들 그리고 소외된 분들에 대한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좀 많이 야기가 되고요. 또 기존에 우리들이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경제 생활을 했던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자영업자들 이분들 같은 경우 너무 힘들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는 수원에 한 20개 정도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네. 반 이상이 저희 그 지역구에 모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상인들 분들께서 계시는데 이분들은 가게를 열어야지 일단은 그 시민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집에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취약하신 분들, 소외된 분들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직콕 문화로 인해서 물론 이제 가족들 간에 뭐 이런 정은 생길 수 있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이 힘든 건 사실이죠. 다른 그러니까- 구의원분들은 어떤 것들을 좀 체감하시죠? 이제 또 요즘에 이제 학부모님들 제가 이제 교육에 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학교 급식이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요즘 아이들이 이제 그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엄마들이 삼시세끼 밥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아이들이 이제 그래도 점심에 그 학교 가서 학교 급식을 하고 오는 것이 정말 소중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집콕 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동네 경제입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동네 지역에 안 나가시니까 정말 비참한 상황이거든요. 2월달, 3월달부터.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하실 때 이제 5월, 6월달에 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실 이것도 코로나19 아니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맞아요. 많은 어르신들이 그러죠. 아니 국가가 돈을 나한테 40만 원이나 준단 말이야? 그래서 신발도 사고 손자들 용돈도 줬던 어떤 할머니 사연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때 또 살아났었잖아요. 근데 또 8.15 전후에서 2차 대유행 때문에 또 죽고 있는데 2차 재난지원금 방식은 선별 방식이다 보니까 내수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콕문에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떻게든 지역경제, 동료경제가 유지될 정부와 지자체와 우리 재경제 주체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집콕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도 보면 택배, 배달, 온라인, 통신 이쪽에 대한 사용이 엄청 늘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분들이 이제 해주신 노동이 굉장히 고마우니까 필수 노동자 응원 캠페인이 한편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국민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게 그것까지 우리가 하겠는데 아니 너무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 집콕하면서도 아무래도 그럼 이제 온라인 콘텐츠 배달 택배 이쪽은 정말 엄청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럼 뭐 요금이나라도 해준다 이래야 되는데 고통분담 거의 안 한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 온라인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큰 돈을 버는 집단은 고통분담에 동참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위로가 좀 되죠. 맞습니다. 이런 의견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모두가 힘들 때 그래도 고통 분담에 그렇죠. 대한 필요성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직콕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체감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텐데요. 우리 화상 연결돼 있는 우리 경기도의 시민분들께서도 혹시나 직콕 문화에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주시거나 이렇게 잘 보이게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쪽에 화상 연결돼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에 거주 중인 24살 신예리입니다. 24살의 우리 신예림 씨 반갑습니다. 저희가 직콕 네, 문화에 저는- 대한 또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에 따른 좀 힘든 점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좀 직접 경험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집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도 이런 집콕 문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나요? 아마도 지금 어떻게 될까요, 정말? 예, 코로나로 인해서 집콕 문화가 코로나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예전으로 100% 돌아가지는 쉽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요? 예전 예, 생활로 왜냐하면 지금 바로 돌아가지 이제 못할까요? 심리적인 불안감도 있을 거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코로나를 맞으면서 집에 있게 되는데 거기에 굉장히 좀 익숙해져가는 저 역시도 익숙해져가고요. 그다음에 뭐 저녁을 먹게 돼도 만약에 몇몇 정도의 술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9시를 넘기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네. 1차에 다 마무리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실질적으로 일상으로 어떤 안착이 돼버리면 다시 또 그것들을 그래서 불가역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걸 거슬러서 가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어느 일정 정도 좀 진정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문화들은 좀 앞으로 계속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똑같이 요새 뭐 뉴노멀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콕 문화가 다른 또 뉴노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밖으로 나와서 활동했을 때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것이고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대로의 장점 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께 저를 포함한 시민들께서도 집에 있으면 집에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 자기 취미가 있으면 취미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하고요. 뭐 확진자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사실은 확진자입니다. 이런 것처럼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홈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본인을 좀 개발하고 본인의 건강을 건강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하시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코로나 블루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것인가도 조금 많이 고민하고 혼자서라도 밖으로 조금 외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집에서는 집에서대로 나의 자기 개발을 하고 밖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또 그 기회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 자, 신예림 씨. 네. 예, 잘 들어보셨죠? 네. 예. 집에 있는 시간을 또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 고맙습니다. 자, 우리 혹시 또 다른 우리 경기도 시민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또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연결이 돼 있군요. 자, 혹시 뭐 집콕 문화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에 거주 중인 29살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집콕 문화 확산으로 인해서 좀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뭐 연극, 뮤지컬, 콘서트 같이 그 공연예술 업계 등 피해를 보는 분야가 좀 많이 생기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공연 문화 자체가 요새 정말 힘들어지니까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좀 물어봐 주셨어요. 네, 저희는 군포입니다. 공연문화예술에 대해서 우리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유형으로 우리 시민들하고 다가가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장외에서 시민들은 집에서 계시고 장외에서 콘서트를 하고 그거를 집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가는 경우도 있고 아마 지원 같은 것들은 우리가 그 고용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런 활동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식의 새로운 방식으로 아마 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공연 예술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뭐 완전히 뭐 전무한 상태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공연 예술에 물론 배우들이라든가 뭐 예술 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있고 거기에 따르는 뭐 무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대여업을 하시거나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 지금 생계가 거의 위협받는 이런 처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의 어떤 생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뭐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타 어떤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전처럼 어떤 무대에 올리는 공연은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어떤 콘텐츠들을 예산은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계속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들, 그 코로나 극복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 가져가는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예, 알겠습니다. 자, 김주영 씨, 네. 예, 아무래도 공연 예술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그죠? 네, 제가 그쪽으로 전공을 하고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도의원님들과 얘기 나눠봤고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또 다른 분 한번 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손을 흔들어주고 계시네요. 예,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거주하는 24살 이정민입니다. 네, 집콕 문화가 자리 잡히면 어떤 서비스업이나 직종이 주목받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게 직콕 문화가 자리 잡히면 어떤 서비스, 직종이 주목받게 될 것인지 이걸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뭐 우리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비대면 산업이죠. 비대면 지금 산업. 당장도 상반기에 각계 기업들의 그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실제 온라인이나 통신이나 택배 배달, 온라인 콘텐츠 이런 데는 다 영업이익이 늘어났습니다. 동네 중소상공인, 내수 경제 의존에는 중소 제조업 이런 데는 다 어려워졌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이제 일자리도 그러되면 분명히 이 비대면 중심의 산업 분야는 일자리가 늘어날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저는 그래도 계속 이제 남는 문제의식이 비대면으로 어쩔 수 없이 간다 하더라도 우리 동네 경제, 지역 경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은 계속 남아요. 그래서 방역 수칙 우리가 이제 이게 완전히 극복이 안 된다면 아까 계속 이뜨 코로나라면 방역 수칙을 잘 지킨 조건에서 동네 경제, 지역 경제, 대면 경제에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다 집에서 홈트레이닝 하면 헬스클럽 다 망하면 어떡합니까? 네, 이 고민도 같이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콕하는 문화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동네에 나가서 이렇게 방역 수칙 하에 지역 경제를 선순환으로 살리는 그런 노력도 저는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비대면 관련된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직종들이 떠오를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그 외 다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방법들도 계속해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집콕 문화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과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의원님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사자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바로 재택근무입니다. 코로나가 일터 문화도 바꿔놨어요. 다양한 이제 근무 형태들이 생겼습니다. 재택근무, 단축근무, 시차 출퇴근제, 선택적 근무 시간제 이렇게 다양한 이제 근무 형태들이 생겼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재택근무 활용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재택근무라기보다 저희들이 활동 범위는 엄청 많습니다. 시민들을 만나는 게 제일 주 업무인데요. 예. 비대면 하라고 하기 때문에 행사장에도 못 가고 그래서 의회에서 많이들 좀 있는데 의원님들이 이 시기에 재택근무라고 하면 그냥 의회에서 그냥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이 시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연구들을 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책을 발굴할까 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것 또한 우리가 직접 시민들을 대면하지 않더라도 이런 또 좋은 기회라고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빨리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군요. 이 재택근무에 대한 시스템 구축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이혜영 의원님부터 그러면 교육이라든지 지원 대책과 관련돼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라 어떤 것이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명하게 이렇게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재택근무라는 그 근무, 비대면 근무 환경 이거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이용하던 가게들조차도 우리가 뭐 주문을 한다든가 결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그 디지털 기기에 익숙치 않으면 이제 왜냐하면은 그 가게들도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본인들의 그
영업이 유지되기 때문에 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이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 능숙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아예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기기 사용이 원활하고 또 SNS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활의 일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이런 게 그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주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주민센터라든가 평생교육원 이런 데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는 디지털 배움터라고 해서 그 전국에 그 교육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빨리 습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변화에 좀 적응할 수 있게 네. 교육 관련 대책들도 좀 세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른 의원님들 얘기도 한번 이거 들어볼까요? 예기치 않았던 사실 이 재택근무 같은 형태는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대안으로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일의 어떤 집중력, 일의 집중도가 이제 어떤 것인가,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고 싶어도 절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우리가 일용직 노동자라든가 뭐 아까 소상공인들이든가 어차피 이분들은 재택근무 할 수 없는 분들인데 그 사실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 중에서 가장 커다란 것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냥 집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힘들지만 거기서 느끼는 어떤 그런 박탈감들도 또 만만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떤 우리가 코로나로 예기치 않게 어떤 왔던 상황들이 우리 사회를 어떤 사회의 구조 자체를 혁신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택근무를 긍정적으로 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깊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재택근무라는 것 때문에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금 청년들이 바라보는 대기업의 선망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교육열에 더 열정을 쏟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좀 걱정 아닌 걱정이 좀 들고요. 또 이 재택근무에 소외되어 있는 이 중소기업을 다니시는 우리 맞벌이 부부들은요, 긴급 돌봄이라는 거가 없으면 과연 아이들을 어디다 맡길까? 그건 문제죠. 네. 이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긴급 돌봄에 대한 그런 대안들을 막 쏟아냈지만 막상 학교에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그 학교의 그 선생님들은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았던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아이들도 이제 많이 힘든 게 재택근무라고 그러지만 아이들은 이제 재택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학교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 이제 비대면 수업을 받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은 없고 또 수업량도 내가 선택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죠. 교육을 이수할 수 있죠. 이런 이제 변화들이 이제 생기고 난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의 재발견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학생들의 이제 문제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랜선 참여단도 보니까요 학생분들이 눈에 많이 띄거든요. 예, 요새 비대면 수업을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직접 한번 우리 학생들에게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는 학생이 있습니까? 궁금한 점이라든지 역시 손 들어주시면 저희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손 들고 있는 학생이 있네요. 반갑습니다. 어디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외국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7살 김규린이라고 합니다. 김규린 학생. 네. 예, 반갑습니다. 평상시에도 이제 이런 영상 통화라든지 이게 익숙하겠어요, 그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시간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상 프로그램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하시면서 좋은 점이 있을 테고 또 좀 불편한 것도 있을 것 같고 어때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포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학생 주도 활동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인데
지금 상황 때문에 많이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활동들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정말 아쉽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1학년으로 신입생이어서 네. 체험학습 같은 거 많이 가고 뭐 방과후 수업도 듣거나 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은데 그런 활동들을 아예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정말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데 네. 또 교과 과정도 정말 특수하게 좀 배우고 싶은데 그냥 온라인 수업으로만 대체가 되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규린 학생, 네. 예, 빨리 좀 친구들하고 같이 교실에서 수업 열심히 듣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다른 학생 혹시 또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금명고등학교 재학 중인 2학년 강은지라고 합니다. 예, 2학년 우리 학생. 아니, 오늘 학교 갔다 왔어요? 아니요, 저 오늘 실시간 수업인데 예. 사전에 여쭤봤는데 교복을 입고 하면 좋다고 하시길래 교복을 입고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예. 아래는 바지예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요. 학생은 교복을 입어야 진짜 학생 같잖아요. 교복 입고 학교 가고 싶죠? 네, 예, 교복이 제일 편할 나이에요 또. 다른 걱정 안 해도 되고. 맞아요. 지금 아니면 못 입으니까. 맞아요. 예, 교복 이거 얼마 만에 입어보시는 거예요? 교복은 사실 저번 주인가 저번 주에 한번 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렇게 네. 오랜만은 아니긴 한데 저희 학교는 1학년들이 아시다시피 개학이 연기되니까 1학년들이 하복을 거의 1, 2주밖에 못 입고 바로 군복을 입게 되어가지고 신입생들이 좀 불쌍했습니다. 그러네요. 하복을 다 맞춰놨는데 학교 갈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교복도 못 입고. 뭐 좋은 점이라든지 나쁜 점 혹시 경험 중에 있을까요? 우리 학생은?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특성화고 출신이에요, 지금. 예. 지금 특성화고를 재학 중인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3학년부터 취업을 가는데 개학 연기랑 온라인 클래스로 인해서 3학년 선배분들이 수업 시기가 많이 늘어져서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조금 안타깝고 저희 또 1년 뒤면 3학년이 되는 거잖아요. 예. 저희 친구들, 저는 진학이라서 상관이 없는데 친구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고3 선배님들은 취업 때문에 네. 불안해하신다. 야, 이거 소장님 어떻게 큰 걱정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1학년 마치고 2학기 때는 이제 그 많이 실습을 나가고 그렇죠, 그게 실습도 해야 취업으로 되고. 연결되는데 개학이 지연돼 버리고 수업이 다 학기도 지연되니까 안 되고 있다는 건데요. 아무튼 정말 모든 상황이 일파만파인 거죠.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온라인 수업은 이렇게 학생들이 본인들이 보기에도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학부모들하고 교사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현행 예산화 시스템에서는 그걸 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대학 수업한다고 그랬는데 학생들이랑 대면해가지고 막 질의응답도 많이 해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은 사실상 일방적으로 교수들이 올려놓고 학생들이 그걸 다운해서 받아보고 그걸 학교에서는 그게 모자라서 그냥 계속 과제를 내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거의 고등학교 연장선상처럼 이제 대학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고등학교도 그렇고 특성화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그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지만 요구사항이 있는 거에 학교하고 교수와 교사가 응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소규모 별도의 주메일을 좀 더 지원해 준다든지 비용을 들여서라도. 근데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거든요. 딱 일괄수하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학생들 학부모도 지금 굉장히 문제의식이 깊다. 이건 우리 꼭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풀어야 될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가 예고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격 수업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격 수업으로 이거를 진행해야지라고 우리가 원격 수업 시스템이 갖춰진 게 아니라 응급으로 하다 보니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냥 아주 기초적인 것만 지금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염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이 수업의 효율적인 면을 봤다면 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서 원격 수업에 준비를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 기록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 원격 수업 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예. 아마도 그게
기준이 돼서 또 근거가 돼갖고 좀 더 좋은 양질의 수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우리 고등학생 강은지 학생하고 얘기를 나눠봤고요. 우리 선배님들이 취업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다들 해결책들을 찾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도 교복 입고 빨리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대학생 수업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고등학생들 말고 대학생도 혹시 랜선 참여단 중에 계신가요? 계세요? 예,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신 우리 학생분하고. 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2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김현승입니다. 예, 김현승 씨. 지금 대학생이시고요. 네네. 예. 근데 어떻게 대학생도 역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계속해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집에서 수업 들으시니까. 집에서 그냥 간단한 준비 후에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 사람들과 접촉이 없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뭐 실은 9시 수업이고 이러면 항상 또 지각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예, 뭐 그런 경우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집에서 간단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좋고 하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쉬운 점은 일단은 이제 실기 수업 같은 거를 진행할 때 이제 저희는 과 특성상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대면을 통해서 많은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영상을 통해서만 피드백이 전달되고 영상을 통해서 저희 능력을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영상으로 피드백 받는 게 좀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그렇죠. 예, 이게 비대면에 좀 분명히 아쉬운 점도 있을 거예요. 지금 22살이면 지금 몇 학년이시죠? 지금 3학년입니다. 3학년. 아, 그럼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그래도 캠퍼스 생활을 또 누리셨네요. 그죠? 네, NC도 다 같이 갔다 오고 네. 네, 다 했습니다. 아, 그때 시절이 또 그립기도 하시겠어요. 네, 많이 그립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아, MT의 또 즐거움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학생들 중에 중학생들도 예,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자,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중학생,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주 듬직한 남학생입니다. 자, 몇 학년에 누구예요? 저는 현재 매송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3학년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영훈 학생, 중학교 3학년인데, 벌써 아주 의젓해요. 예, 의젓하네요. 의젓합니다. 든든합니다. 예, 어떻게 코로나19에 접어들면서 우리 학생이 느끼는 좀 불편한 점이라든지 아쉬운 점들이 있을까요? 저도 일단 중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대로라면 꽤 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데 학교를 너무 적게 가다 보니까 이 많은 일정을 한 번에 소화를 해야 하다 보니까 좀 되게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주일에 요새 얼마 정도 등교하죠? 학교 같은 경우 3주 중에 일주일만 제가 등교를 합니다. 아, 3주에 일주일만. 예, 재택근무처럼 그죠? 이렇게 네. 시간을 정해두고 네. 하는군요. 야, 3주 만에 한 번씩 보면 친구들 또 아쉽겠어요. 되게 보고 싶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바라는 점이라든지 궁금한 점 있으세요? 바라는 점이라면은 보통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친구들이랑 모여서 얘기도 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서 되게 우울한 느낌도 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참 친구가 소중한 시기인데 그때 사귀었던 친구들과 또 쭉 평생 가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친구들 간의 끈을 놓치는 마시고 연락 자주 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비대면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 학생들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재택근무로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이번 키워드. 혹시 재택근무에 관한 의견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계실까요? 우리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에 거주 중인 24살 이지원입니다.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면접도 화상 면접으로 진행하는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다소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가 좀
있기도 합니다. 기업들도 신입 채용을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취준생들을 위한 지원이나 대책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실제로 취준생이시고 면접조차도 지금 화상으로 보려고 그러고 아예 또 기업 공고나 이런 것들이 확연히 좀 줄긴 했죠.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사실 이럴 어려울 때일수록 영업이익이 괜찮은 기업들, 특히 재벌 대기업들이 더 많이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저도 답답한데, 다만 이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구직 촉진 수당 특정 재산 이하인 경우에 50만 원씩 6개월 이렇게 지원해 준 제도가 있고, 이번에 4차 추경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도 취업준비생 50만 원을 또 추가로 주는 게 있어서 큰 도움은 아니겠지만 꼭 많이 해당하시면 꼭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기업들이 나서서 좀 더 예를 들면 우리는 그 비대면 시 면접도 이렇게 우리가 지원할 거고 언제 사람 뽑을 거고 불안해하는 취업준비생들 위해서 더 정보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또 사람도 기업 여력이 되는 대로 지금 사실 실업률이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일자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었잖아요.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거의 지금 대규모 공채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신입사원들을 뽑아서 그 신입사원들이 인재를 육성을 해서 그 사원들이 커나가면서 회사에 이제 기여를 하는 방식, 이런 식의 어떤 그 채용 방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들이 변화하면서 필요한 곳, 그 회사에 필요한 곳에 그 핀셋 뽑듯이 그 필요한 곳에 채용을 하는 형태로 고용 자체가 변화가 됐어요. 그 실질적으로 좀 아까 취준생분 말씀을 하셨지만 더욱 그 입사하고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고민들, 뭐 그런 부분들 좀 필요하지 아예 않을까 싶어요. 청년 면접 수당이라는 예.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런 서울시에서는 것들을 좀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는 면접 옷을 빌려주더라고요. 코디를. 경기도는 수당이 있고. 수당이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 지방정부들이 기업들을 연합해가지고 온라인 취업 박람회 같은 것도 수시로 좀 열어서 어쨌든 지금 2030 세대가 역사상 가장 어려운데 코로나까지 지금 덮쳐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각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이지원 씨. 네. 예, 누구보다도 이제 본인 앞에 또 닥친 일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또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원 사업들도 있다고 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를 자꾸 내주시면 또 그만큼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오늘 소중한 목소리 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한 분만 더 또 재택근무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계신지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에 거주하고 있고 서울로 일을 하러 다니는 조은주라고 합니다. 예. 제가 8, 9월에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격상되면서 거의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사무실이 사회단체랑 기업이 같이 쓰는 코워킹 스페이스다 보니까 이제 공간 운영 측에서 재택근무를 권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자율 업무나 아니면 보고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내부의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구글 영상회의나 뭐 저희가 줌으로 온라인 영상회의 툴을 사용하는데 이제 통신이나 보안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 아이들이 있는 이제 저희 직장 동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하고 각자 방에서 비대면 수업과 비대면 회의를 하고 또 점심 때 만나고 이런 좀 진풍경이 펼쳐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근무 환경과는 다른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 만큼 새로운 체계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죠? 예, 아까도 저희가 뭐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만 우리 조은주 선생님은 청년 신형 협동조합 준비하신 분이어서 제가 서울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이 있으신 사회적 분이군요.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경제 하신 분이니까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 해주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재택근무라든지 비대면으로 업무를 하자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제반 인프라는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노동자나 직장 당사자한테 해결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이러면 우리 초등학교에서 그때 그 비대면 수업한 다닐 때 노트북이 없는 학생들이 있다는 걸 대학교 우리 교육당국이 그게 난리 났고 결국 경기도 교육청,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하겠다 발표도 있었던 것처럼
그런 방금 말씀하신 것 정도는 어쨌든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정부와 진짜 협조를 받더라도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금 더 중요한 게 한국의 기업 문화는 아침에 딱 도장 찍고 눈도장 찍고 인사하고 상사한테 밤에 딱 6시, 7시에 상사한테 인사하고 가는 문화가 아직도 많습니다. 네. 직원을 믿지 못하고 8시간, 9시간 딱 붙잡아야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아직도 많다고 분석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비대면 시대에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 직원이 귀하고 노동을 존중하면서 신뢰를 쌓지 않으면 정말 한눈 파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 사람도 예를 들면 정말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나 자기가 존중받고 있다면 어떻게 한눈을 함부로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방금 이제 조은주 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보안이라든지 온라인 작업 환경. 저는 더 중요한 게 회사는 노동을 존중하고 직원을 존중하고 직원은 그래서 더 회사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이런 신뢰 시스템, 신뢰 자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못 믿으면 어차피 이 비대면 사업에서는요. 비대면 시간 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서로의 신뢰가 더욱더 중요해진 맞습니다. 시점이군요. 지금 뭐 안진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기업의 전통적인 기업 문화가 이제 아침 출근하고 저녁 퇴근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 또 저희는 이제 상명하복 시스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에 뭐 상무님 자리 있고 이사님 자리 있고 부장님 자리 있고 과장님 자리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90년대 초반 때 외국 회사를 좀 거래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외국인 기업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자기 자리가 없더라고요. 정해진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출근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원하는 PC를 틀고 거기서 내가 그날 업무를 하고 내 업무가 끝나면 그냥 바로 퇴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대신 그 사람에 대한 신임은 결과로 일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 이제 외국인 회사들이 좀 차가운 부분이 뭐냐면 해고할 때는 바로 이메일로 통지해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당신은 그만큼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걸 판단이 되면 해고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화가 뭐냐면 이제 많은 이제 선진국의 그 회사들이 요즘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도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직함도 없애고 자리에 어떤 자리 내 고정적인 자리도 없애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어디서 근무를 하든지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성과만 내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어떤 재택근무의 시스템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금 지원이 돼서 보편화된다고 한다면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연결해 주신 우리 조은주 씨, 저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토론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재택근무 두 번째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자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자 키워드는 집합 금지입니다. 집합 금지. 이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정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에 저희가 2.5단계로 격상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는 영업이 금지된 업종도 있었고요. 정말 자영업자분들이 누구보다 많이 좀 고통을 겪고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자, 먼저 안광열 의원님께서 좀 시작을 해주신다면요. 네, 어쨌든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지면서 이제 영업 금지된 곳도 많고요. 또 2.5단계에서는 일반 음식점들도 영업 제한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9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그 이후는 배달만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고 지금 위기를 맞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통계 자료를 조금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작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1분기하고 2분기를 지금 좀 저희가 비교를 해본 건데요. 이 1분기 사이에만 한 2만여 개의 업종이 감소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중에 특히 보시면 음식점이 한 11,000여 개 정도가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또 보시면 이제 제일 많이 프로테이즈로 보면 많이 준 데가 이제 여가 오락
분야예요. 10.58%나 이제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PC방이라든가 영화관 뭐 이런 데들이 급속히 매출이 저하되면서 특히 이제 중소 PC방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그냥 폐업을 하고 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테이지 상으로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로 보니까 한눈에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참 안타까운 업종들이 많이 있네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폐업을 얼마나 많이 폐업이 됐나라는 걸 좀 한번 봐봤어요. 근데 폐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줄었어요. 20%가. 그런가요? 예. 근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어서 업종을 이제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인수할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그 자영업자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내가면서 버티고 계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분들 같이 일하시던 직원분들을 같이 일을 못하고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고용률도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마을 경제가 다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조금만 더 정부를 좀 믿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또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랜선을 통해서도 좀 많은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실제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의왕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고요. 조병진입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제가 음식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나누시는 얘기를 조금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뭐 이제 사실 이 집합금지로 인해서 뭐 업종별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지금 뭐 행사 관련된 업종으로 인한 이벤트 회사 그리고 인쇄 업체 그런 데도 많이 힘들고요. 음식점의 타격은 사실 생계가 완전히 위협을 받는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많이 힘들고 있는데요. 여기 주위에도 지금 음식점들을 보면은 다 임대 기간은 만료가 안 된 상태에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 기간 만료될 때까지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달 업종으로 전환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를 보면은 사실 이제 대출이나 그런 지원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출은 사실 빚만 늘려주는 것이지 이건 현실적인 지원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권리금 얘기도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권리금도 사실은 이제는 권리금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어떤 결제 금액이나 그 임대료나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밀려 있는 부분, 세금 부분 그런 거 정리하는 게 더 힘든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우리 이제 그 도의회나 정부에서 어떤 지원 대책이나 현재 어떤 내용들이 대책이 이제 논의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소상공인 연합 회장님이세요. 예.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조병진 회장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 그 대통령도 나서가지고 소상공인 희망자금 4차 추경에서 영업 금지 업종은 2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 그러니까 9시에 문 닫았던 데는 150만 원, 나머지 자영업자들은 이제 소득 감소가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100만 원. 근데 법인 개인 택시까지는 받았는데 왜 법인 택시는 안 해주냐 그래서 예외적으로 법인 택시하고 중학교 학부모까지 포함돼서 이제 법인 택시도 곧 거의 법인 택시 기사들의 대부분에게 100만 원 이렇게 이제 지급은 되는데요. 요거로는 지금 그동안 이미 뭐 매출 감소분, 영업이익 감소분이 거의 감당도 안 되고 밀린 임대료만 내게 됐다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이제 밀린 임대료라도 이거로 내니까 다행이죠. 안 그러면 그냥 쫓겨나 버리는데 이게 중간에 지금 쫓겨남 발생하는 문제들이 아까 말씀 권리금도 못 받게 되고 계약갱신 청구권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최근에 통과된 법은 일단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를 감액 청구할 수 있는 거 이게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원래 있는 권리인데 전염병 상황이 추가가 됐습니다. 좀 더 그 권리가 확대되게. 근데 다만 건물주가 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근 임대료를 감액해달라는 분쟁조정 시점이 많이 들어왔는데
최소 그 중에서 7건은 감액 조정이 성사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있잖아요, 도의원님들. 그래서 이런 상가 임대차 감액 조정을 정부와 국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놔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좀 답답한 마음 크시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좀 힘내주시고요. 네, 저희도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돌파구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다른 랜선 참여자 분들 중에 시민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성남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영광입니다. 예. 자, 저희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또 궁금증이라든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기존에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또 그 지역 현실을 또 많이 알고 계시고 있는 것 같아갖고 조금 다행스럽고요. 그 정부의 그 코로나 확진 방지 정책으로 12개 업종이 3번씩이나 집합금지 명령으로 업장의 문을 닫아야 했고 또 아직도 한 달 20일가량 문을 못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입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입은 없는데 임대료를 계속 내야 되는 그런 견디기 힘든 상황이고요. 그 12개 업종은 정부의 그 시책 정책을 따를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 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데 그 임대료를 보존할 수 있는 어떤 시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아까 연장선 제가 약간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정말 그렇게 시행을 했거든요. 매출이 감소한 만큼 임대료를 연동해서 최소 임대료 50% 깎게 해준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대책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의 자발적인 착한 임대인 캠페인을 호소하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또 법이 통과돼서 건물주도 임대를 감액해주면 그 감액에서 50% 100만 원을 깎아줬다면 연말에 50만 원 세액공제니까 실질적으로는 50만 원만 깎아준 이제 꼴이 되는 거죠. 요건 이번에도 법이 개정이 통과돼서 연장이 됐거든요. 올해 연말까지는. 근데 지금 우리 이영광 회장이 말씀드린 것은 아니 영업금지, 임차인 영업금지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방역과 공동체를 위해서 협조 차원에서 강제로 영업금지가 됐으면 임대인도 영업금지를 같이 해가지고 임대료도 동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청와대 청원에도 많이 올라가 있고 현재 국회 법이 계류 중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걸 추진할 때 임대인들한테 연락이 와요. 임대인분들도 아니 우리도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도 내야 되고 건물 관리비도 써야 된다 어떡하냐. 맞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임대인이 만약 임차인 영업이 금지되면 임대인도 임대료를 징수할 수 없게 하되 다만 그 임대인은 이자를 내야 되면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자나 금융기관의 이자도 동결이 연쇄적으로 같이 되게 하고 맞습니다. 예. 관리비는 임대인 임차인이 절반씩 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임대인이 어쨌든 임차인에게 그게 100만 원, 200만 원 임대료를 깎아준 것이 확인이 되면 지금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연말에 50% 해준다고 했는데 이거 이제 전염법상에는 제도화해서 뭐 50% 정도는 세액공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깎아준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해준다든지 이것은 이제 국회에서 향후 논의해야 될 상황인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그 안재걸 소장님께서는 이제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지방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 의회에서 경제노동위에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소관된 그런 상임인데요. 그래서 조금 힘을 내서 우리도 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게끔 경기도에서도 그 신용보증에 대한 그런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금리죠. 그런 것들이라도 좀 이용하셔서 급한 불만이라도 좀 이제 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예. 자, 이영광 회장님. 네. 예, 힘드신 가운데도 이렇게 소중한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고민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참 그래도 뒷맛이 씁쓸한 건 사실입니다. 네. 집합 금지로 인해서 많은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데 아무쪼록 좀 빨리 이 코로나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사자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자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바로 배달 호황입니다. 자, 코로나로 이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특수를 누리는 업종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배달 시장이 그야말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언택트 시대의 유망업종으로 뜨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도 저희가 또 알아둘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어떤 업종들이 수혜 업종으로 뜨고 있는지 우리 김미숙 의원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요새 그 온라인 그런 업종들이 조금 이제 코로나 전에도 조금 많이 이렇게 뜨긴 떴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엄청 많이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죠. 네, 음식품, 그 다음에 생활용품이랑 뭐 건강식품 이런 것들도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잘 많이 주문하시고 이러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만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뜨고 있는데 이제 배달 플랫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게임, 영화, 뭐 또 이런 영상 스트리밍 이런 네. 산업들도 많이 좀 뜨고 있다고들 합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 배달 앱 우리가 지금 직접 체험하고 있는 거는 배달 앱과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분야가 이제 많이 성장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네. 또 그에 발맞춰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배달 앱이 있는 거죠. 공공 배달 앱. 네. 이름도 정해졌죠 얼마 전에? 경기도 배달 특급? 배달 오, 특급. 군산시는 배달의 명수였는데 네. 배달 특 이름 좋네요. 배달 예. 특급. 배달 특급 앱을 이제 경기도에서 배달 특급이라고 지금 이제 공모를 해서 이름을 이제 정했습니다. 배달 특급이라고 정해놨는데요. 이게 지금 배달 앱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슈가 되는 거가 배달 앱들이 합병을 하면서 아마 더 이슈가 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배달 특급이라고 이제 불리게 될 공공 배달 앱은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뭐 저 앱도 개발하기도 하고 경영도 수수료 없이 하고 나가는 이렇게 걸로 하고 알고 있는 긴 한데 음. 이게 지금 다른 거와 좀 다르게 아까 이양영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수료가 조금 아주 없다고는 않지만 그래도 예. 좀 많이 다른 것보다는 좀 적기도 하고 아무래도 실제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부담이 덜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민관과 공공이 협력해서 만든 그런 앱이고요. 지금 시범 사업으로 이제 세 개 시에서 이제 예정이 있습니다. 화성과 오산과 파주시에서 세 개 시에서 시범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31개 시군으로 이제 같이 이 하게끔 배달 앱이라는 돼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소비자들의 어떤 그 편의상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어떤 도민들의. 근데 실질적으로 기존의 배달 앱들하고 차별성이 없으면 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배달 앱을 추진했던 그 것들이 지금 거의 전면 백지화된 그런 상태가 돼 있고요. 아까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산의 그 유명한 배달의 명수. 배달의 명수가 처음 나왔을 때는 6만 8천 명 정도가 그 앱을 이용을 했어요. 근데 불과 한 6개월, 7개월 지나고 나서 2만 4천 명 정도로 지금 줄어든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어떤 도민의 눈높이, 실질적으로 어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을 갖지 못하면 어떤 의도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그런 지역의 그 배달앱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지역 화폐를 쓰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와 연계해서 이거에 대한 배달앱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홍보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 배달앱을 우리가 이용하려면 이렇게 사업체에서는 일단 포스가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포스를 구비해 주는데 그 포스 안에 어떤 것들이 잡히냐면 경기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잡혀서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고 경기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앱을 다 깔아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기도 하고요. 앱 이런 걸 또 떠나서 포스가 있으면 그 사업장들이 환경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좀 그래도 시스템을 이용해서 좀 더 경영에 대해서 좀 이제 마인드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그런
그 아까 수수료 말씀하셨는데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많이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아마도 이런 사업들이 더 잘 되면 소상공인도 좋고 우리 또 도민들도 조금 더 편리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김봉균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보통 시장에서 관하고 민이 경쟁하면 관이 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장의 생리를 민이 훨씬 더 잘하니까. 근데 워낙 이제 독과점에 폭일치하니까 공공 배달앱의 아이디어도 나온 거거든요. 그 취지는 너무 좋잖아요. 사실 요기요 같은 경우는 뭐 12.5%까지 받았으니까 수수료료. 그러면 얼마나 중소상공인들 피눈물 나는 겁니까? 그냥 안 그래도 건물주 임대료 내야죠.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내야 되는데 거기다가 배달 수요까지 막 12%를 냈으니까. 근데 그게 거의 이제 안 들게 해주는 건데 결국 우리 국민들이 이용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도민들이. 그러려면 예를 들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좀 더 간편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역 화폐하고 연동돼 가지고 어차피 지역 화폐 써야 되는데 배달 앱으로 연동해서 이렇게 쓰는 거나 그다음에 민간보다 포인트를 조금 더 쌓아준다나 이제 요런 저기 포인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의 시도를 지금 전국이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 경기도 배달 특급. 그래서 분명히 뭐 어려움은 있겠지만 중소상공인하고 우리 도민 이용자들에게 모두에게 윈윈이면 아주 모범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겠다. 다만 성공이 쉽지는 않을 수 있으니 각별히 다 같이 애를 써야겠다 이런 고민해 봅니다. 네, 그 배달 앱에 대해서 그 지역 화폐를 활용하는 거하고 연계한 이유는 지역 화폐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평소에는 6%입니다만 네. 보통 한 10%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쓰면 10,000원을 제가 세이브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이득을 주면 어떤 다른 카드를 쓰는 것보다 많은 그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해서 배달앱하고 같이 이제 이용하자 그리고 경기도를 더 이제 홍보하자 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어쨌든 이제 배달앱을 이제 지역 화폐와 연계하려고 한다면 그 현재 지금 31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지역 화폐를 통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지류형을 사용하는 데가 있고 카드형이 있고 또 모바일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거를 좀 하나로 통일화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그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역 화폐가 또 가맹이 지금 20%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화폐 가맹률을 좀 높이는 부분들, 네, 그것들이 그렇죠. 또 그렇게 선행이 돼야지 뭐 쓸 수 예,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맹률도 높여야 되지만 이제 배달 앱을 하려면 결국에는 카드가 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 카드, 그러니까 지역 화폐의 그 수단을 어떤 걸로 할 건지에 대한 거를 통일성도 빨리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배달 웹도 중요하지만 이제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처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저도 이제 지역에 이제 배달 이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전년도에 비해서 콜 양은 2배 이상 늘은 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달을 하면서 이게 횡포가, 그러니까 배달 아까 웹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횡포 때문에 실적으로 이분들이 가져가는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일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분들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뭐 다 보셔서 알겠지만 신호고 뭐고 없어요. 네, 뭐 그래서 위험하게들 하시죠. 예, 아주 그냥 뭐랄까 순간 시간 싸움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안전성이 보장돼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보면 보험 가입률이 50%를 못 넘어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보험, 책임 보험 요거만 지금 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나면 상당히 이제 가해자나 피해자나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이런 좀 처우 개선에 대한 것들 좀 약간의 강제 조항을 두더라도 좀 둬야 되지 않겠냐. 그 오토바이가 이제 사고가 자주 난다는 이유만으로 출퇴근용 보험료는 좀 저렴한 편인데
업무용 오토바이는 보험을 안 받아줍니다. 그렇죠, 위험하죠. 그래서 가입하려고 했더니 1,000만 원 내라 해가지고 큰 네, 거, 그게 이제 1,800만 원까지 내라고. 네, 이제 연령대별로 맞습니다. 연령대별로 이 보험금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배달 라이더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거의 20, 30대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분들이 보험료가 평균 500에서 800 사이입니다. 또 이 경기도형 어차피 공공의 배달 앱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더 고려가 되고요. 지금 말씀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는 얘기인데 특히 이제 배달하면 뭐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는데 또 하나 굉장히 걱정되는 게 그 오염, 환경 오염, 그 포장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제가 얼마 전에 아구찜 한번 시켜 먹어봤어요. 2인분을요. 근데 그 포장재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아구찜 그리고 그 옆에 뭐 갓 밑반찬이라든가 거의 그 2인분에서 나오는 그 포장 용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뭐 플라스틱이고요. 이제 활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들이 이제 이후에 우리들이 앞으로도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배달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그런 형태들이 그런 문화가 이후에 정착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포장재에 대한 그런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다가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특히 또 공공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면 어떤 포장재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깊게 같이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뭐 잘 되는 업종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면에는 또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군요. 자, 배달 호황과 관련해서 우리 또 랜선 참여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 하면 또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계실까요? 네. 저 아무리 언택트 시대라고 해도 마치 공기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필수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는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통 편의를 제공해주는 버스나 택시 운전사 분들을 비롯해서 택배나 배달 노동자분들까지 누군가 반드시 역할을 해주셔야 우리가 사회가 멈추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코로나19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필수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얼마 전 국회에서 필수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제도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패널분들은 어떤 그런 생각이나 대책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또 연결해 주셨던 분께서 또 아주 필수 날카로운 노동자. 질문. 네. 그게 지금 이 필수 노동자, 그러니까 이 비대면 시대에 대면을 각오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 대표적으로 배달, 택배, 돌봄, 의료, 수송, 그다음에 청소, 경비 이분들은 아무리 온라인에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강조하고 집권 여당도 강조하고 캠페인도 하고 있더라고요. 필수 노동자, 특별한 공원에는 특별한 감사리라 해서 그 감사 챌린지도 돌고 있는 거 봤거든요. 아마 도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일. 오늘 방금 배달앱 이야기하면서 제가 배달 라이더들 이야기도 했고 사실 택배 기사님들 배달은 한 100% 폭증해 있고요. 택배도 30, 40% 폭증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과로사에서 큰 문제가 됐잖아요. 네. 아니, 우리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분들은 밤새 뛰어가지고 하루에 막 300~400개씩 하루 종일 떼어서 우리한테 갖다 주시는데 그러다가 쓰러져 숨지시고 그러다가 코로나도 걸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 정서가 굉장히 사회적 연대감이 이제 고조되셔가지고 배달 라이더들이나 택배 기사님들이나 마트 노동자들 정말 고생하시는데 그분들을 위한 좋은 정치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필수 노동자를 위한 그 조례 제정도 지금 추진하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성동구청장이 이제 선봉에 서서 조례안을 냈고요. 아마 이제 경기도에서도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우리 시민 선생님 말씀처럼 이 필수 노동자 코로나 시대에 가장 귀한 일하는 분들 정부와 국회 그다음에 지자체 지방의회에서 시민사랑 함께 제일 먼저 챙겨야 될 분들이 아닌가 우리 싶습니다. 사회의 어떤 핏줄 같은 좀 역할을 해주시는 그러니까요. 분들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보니까 택배 없는 날 이렇게 지정 8월 14일 처음으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한 시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좋은 의견 내주신 우리 조은지 씨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자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자, 마지막 사자 키워드는 기본소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제 하실 말씀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부터 확실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개념인 거죠, 소장님? 예, 완전히 다른데 우리 국민들께서 처음에 1차 재난지원금 때 재난기본소득이라 들어가지고 이제 헷갈리시는데 그만큼 이제 국가가 기본적으로 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기본소득의 취지를 1차 재난지원금 때 일부 지자체장님들이 쓰신 거죠. 이해를 하기 쉽게. 네. 국가가 기본적인 한시적이지만 기본적으로 돕겠다 해서 쓴 건데 엄연히 좀 다르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한테 정기적으로 한시적으로 아니고 그다음에 또 영구히 뭐 재정이 허락된다면 이런 개념이거든요. 또 소득이나 연령과도 관계없이. 그래서 그걸 인류사에서 시도했다가 잘 안 된 데도 있고 뭐 여전히 시도 중인 데도 있습니다. 또 미국 대선에서도 앤드류 양이라는 후보가 전 국민 기본소득을 주겠다 해서 미국 대선에 엄청난 신들을 일으키고 오히려 미국 대자본가들이 그걸 지지해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그 이유가 앞으로 일자리도 불안하고 코로나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거기에다가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우리 같은 자본가나 대기업들의 물건을 안 사준다 국민들이. 그러니 경제를 생각해서도 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이제 자본주의 종주국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우리 재난기본소득은 말만 이제 재난기본소득이 기본소득과는 다른 그러나 취지는 약간 감안되어 있고 재난 시기에 한 번 안에서 1차는 전 국민에게 2차는 더 어려운 분에 더 많이 준 거로 이렇게 변형돼서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지금 세 가지를 다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현실은 안 됐지만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이제 개념이 생기셨고 두 번째 한시적으로 전 국민에 준 1차 지원금의 효과를 확실히 봤어요. 정말 여기 도민님도 아시는 동네 중소상공인들이 그때 반짝 매출이 한 거의 90%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1차 때는 다 주더니 이번에는 선별해서 더 어려운 사람 더 많이 주네. 맞는 것도 같은데 나는 못 받으니 서운하고 문제의식이 있네. 사각지대가 발생했네. 이런 장단점들을 지금 다 보셔서 저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지만 정부와 지자체 역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그 인식과 철학은 굉장히 상승하고 제고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전부 다 우리 사회에 대한 공부, 박사가 됐다. 이렇게 이제 감히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도로 정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뜨겁고요. 찬반에 대한 의견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함께하고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면 화면에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기본소득에 반대한다 하시면 X를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고 X를 들어주신 분도 소수입니다만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소중한 의견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시민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찬성해 주신 분들 가운데 우리 조은주 우리 시민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을 들어주셨습니다. 그죠? 네, 사실 찬반으로만 할 수밖에 없어서 일단 찬성을 들었는데요. 예. 정확히는 부분 찬성과 그리고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사실은 현재 여건에서 완전 기본소득 시행은 저는 현실상 어렵다고 보고 단 부분 시행은 좀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쪽입니다. 사실은 안진걸 소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충분성을 뺀 기본소득을 시행할 때 사실은 기존의 사회보장 정책과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회보장 정책 제도는 소득 재분배의 효과뿐만 아니라 위험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보통은 기본소득을 주장을 하시면 사회보장 제도보다는 완전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보장의 원래의 취지와 목적을 사실은 완전 기본소득을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부분 기본소득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재원이 상당하게 저희가 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없이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 중학교와 고등학교 친구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미래인지적 재정 집행 관점을 도입해서 재정의 공유지의 비극 자체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닌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찬성입니다만 완벽한 찬성은 아니고 의견을 이제 들어봤습니다.
X를 들어주신 반대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아까 보니까 우리 조병진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님께서 X를 들어주셨는데, 자, 그 이유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나 복지의 이제 사각지대도 이제 존재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떤 세금을 깎아주거나 그런 공제를 해주는 형식으로 이게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런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지금 실업률이 많이 높은데 이 젊은 층에서 이 기본소득을 받고 취업을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좀 그런 현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도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나 이제 생산직에서는 사실 우리 실업률이 되게 많이 낮지만은 기피업종에서는 생산직이나 그런 데서는 우리 구인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이제 재정에 대한 부담 그런 거를 이제 유형을 조금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반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한번 얘기를 자유롭게 한번 나눠볼까요? 저도 사실은 부분적인 찬성에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아까도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본소득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세입원을 어떤 거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지금의 그 복지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예산들을 재검토해서 이 기본소득이라는 거로 하나로 통일시키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적인 경제도 사실 지금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세입원이 그만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냐, 이 부분은 솔직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다른 의원님의 또 의견도 들어볼게요. 예, 저는 뭐 기본소득 저희가 지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만 지금 68만 명이고요. 거기 종사자까지 지금 149만 명 정도가 굉장히 취약한 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분들이 기본소득이라는 것들이 가장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토지 보유세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목적세로 전환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채택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들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소득을 저도 긍정적으로 보긴 보는데 처음부터 이제 시도를 하게 되면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농민이면 농민 아니면 뭐 장기 실업자면 장기 실업자 이렇게 외국에서 뭐 네덜란드나 핀란드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모의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노후가 굉장히 든든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우리가 뭐 100살을 사내 120년까지 산다라는 평균 수명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우리 그 삶을 받쳐줄 수 있는 기본소득을 정부가 이렇게 답보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안심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120살까지 가는 과정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이런 뭐 소상공인도 해결해야 되고 넘어야 하는 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그 재정의 확보와 또 그 시기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정말 좋다 말았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좋다 나쁘다 더 많은 사람이 좋아하니까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돼야 될 건 아니고 촘촘히 다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께서 좀 마무리를 해주신다면. 기본소득으로 토론하면 뭐 10시간도 모자라죠. 근데 저는 너무 우리 사회가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지난 정부 이렇게 돌이켜보면 너무나 불필요한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기본소득 논쟁 같은 경우는 너무 건강한 논쟁이에요. 찬성하는 분도 일리가 있고요. 반대하는 분도 일리가 있고 오늘 의원님들도 약간 색깔이 좀 달랐잖아요. 부분 찬성, 뭐 조건부 찬성 또는 조건부 비판. 이게 모두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우리 국민들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라의 미래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저는 우리 사회가 이제 일단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만 일각에서 하는 것처럼 재정이 엄청난 위기는 아니다. 1900조 정도 되는 GDP에서 우리 국가 부채가 43% 정도인데 충분히 돈 쓸 여력은 되고 그 돈을 쓰면 그게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다시 그게 GDP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 국민적 토의 없이 완전 기본소득을 도입하기는 저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럼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농민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농촌 공동체와 우리 먹거리 자립 문제, 건강한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두 번째, 청년 기본소득.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당에서 검토한 출산하면 20살 때 2천만 원, 3천만 원 주는데 이건 출산 장려일 뿐만 아니라 서민 중산층 가게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애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그때 돈이 엄청 들어갈 때 대학이 아니라 고등학교만 졸업 사회로 나가도 걱정돼갖고 집이라도 마련해 전세가로 마련해 주는데 돈이 없는 서민 중산층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가에서 그때쯤에 2천만 원, 3천만 원 준다 하더라 하면 진짜 큰 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인 기본소득은 저는 우리 사회가 합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그런 방향으로 좀 앞으로도 토론을 좀 집중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5번째 키워드 기본소득이었는데요. 5분의 얘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요.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일상생활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가 대응 방법까지 모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짧다면 짧은 이 시간 동안에 아마 뚜렷한 해결책을 찾는 건 당연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의견을 서로 소통하고 나누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그런 시간에 정말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시민 논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랜선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기 전에요. 각자 마무리 발언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의원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많이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시기라고들 많이 하십니다. 오늘 방송 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기회로 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미숙 의원님도요. 네, 오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토론회를 진행하는데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안진걸 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나눠서 좋고요.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 이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우리 안광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삼고 그런 거에 대한 대안들을 저희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많이 모색을 하겠고요. 그 결과를 정책과 지원하는데 조금 많이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그래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김미숙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혜영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분이 건강해야 경기도 대한민국의 경제가 삽니다. 예방수칙 잘 지키셔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끝으로 김봉윤 의원님. 예, 그 역사학자 토인비가 얘기하기를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요.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인류는 또 우리의 힘을 모아서 응전을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그 코로나 때문에 하루하루 너무 힘든 날이 연속되고 있는데요. 기운 내시고요. 저희도 경기도의회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지혜와 힘을 모범적으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유익한 말씀 정말 많이 해주신 우리 안 소장님도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OECD 나라 중에 2020년 경제 성장률이 대한민국이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경제와 방역을 성공한 유일한 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그걸 과장되게 생각할 필요도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나훈아 선생님도 말한 것처럼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하고 위대하시거든요. 든든합니다. 서로를 믿고 또 이렇게 응원하면서 이 길을 충분히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약 코로나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연말 연시 그리고 내년 설 앞두고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 중산층의 삶은 한 번 더 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으로 설 전에 이번엔 제3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좀 지원하고 지자체는 더 어려운 사람들 조금 추가로 지원해 준 것으로 내수 활성화, 그다음에 서민 경제 살리기 이 두 가지를 좀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추후에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함께 토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만 하지만 우리 모두 협력하고 힘을 모은다면 오늘의 위기가 내일의 기회로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